안녕하세요. 독박 며느리 도리를 시우려 했던 동서들을 제대로 혼쭐 낸 맏며느리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시댁은 삼형제인데 전 그중 맏며느리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명절이나 이럴 땐 정말 지옥이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전 오히려 그런 날들을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솔직히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 중 정말 고단한 날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정말 웃기게도 반전된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시댁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동서들이 각성을 하고 누구보다 시댁에 뺀질나게 들락거리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친정은 사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평생 버스를 운행하셨던 아빠와 식당이며 청소일이며 내내 소일거리를 하셨던 엄만 정말 열심히 일하셨지만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께선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며 저와 남동생을 키워주셨죠. 아빠는 늘 다정하셨고 엄만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전 집도 가난하고 거기다 똑똑한 편도 아니라 대학은 전문대를 나와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는 다르게 남동생은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늘 시험을 보면 학교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그런 똑똑한 아이가 저희 남동생이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은 머리도 좋았지만 심성도 참 착했습니다. 대학에 갈 때쯤 저희 집에 소란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동생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듣고 저와 부모님 모두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저 대학 그냥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게요. 저희 집 형편은 아는데 제가 욕심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되도록 지원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성적이 되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너.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걱정해야 할 건 대학에 진학하는 거지. 대학 등록금 걱정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 난 괜찮아요. 어느 대학 가도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누나도 이렇게 우리 집에 보탬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고 없어도 그렇게까지 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넌 그냥 공부만 해. 가고 싶은 대학을 가야지. 집안 환경 따라서 그런다는 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버지랑 누난 괜찮어. 네가 네 꿈을 포기하는 게 더 마음이 아파. 그렇게 한동안 본인도 전문대를 나와 생계에 뛰어들겠다고 하던 남동생을 저와 부모님은 내내 설득했습니다. 아무래도 명문대는 학비가 저렴하지 않다 보니 남동생 입장에선 더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남동생의 마음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설득하고 결국엔 남동생은 명문대 진학할 수 있었답니다. 그때 부모님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저 또한 남동생이 너무나 기특하고 장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진학한 남동생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 바로 탄탄한 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월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죠. 남동생은 그때부터 정말 저희 부모님께도 살뜰하게 잘하고 저도 많이 챙겨줬습니다. 그러면서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누나 고마워. 솔직히 엄마 아버지한테도 고맙지만 난 특히나 누나한테 제일 고마워. 나 때문에 누나가 희생한 것도 있을 텐데 누난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도 없잖아.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다 누나 덕분이야. 그렇게 늘 고마움을 잊지 않는 남동생에게 저 역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가족이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댁은 두 분 다 직장 생활하시고 은퇴하셨던 상황이었는데 집안 상황이 저희 집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시기도 했죠.
정말 감사했던 건 저희 집에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절 더 아껴주시고 처음부터 좋아해 주셨답니다. 결혼하고서 전 연년생으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시부모님께서 산후조리비도 다 대주시고 혹여나 제가 불편할까봐 반찬까지 해서 집 문 앞에 놓고 가실 때도 많았어요. 그런 시부모님이 감사해 전 시댁 행사에 늘 빠짐없이 참석했고요.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 행사에 그렇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아이도 어린데 집에서 쉬어도 되는 걸 이렇게 와주니 참 고맙구나. 그래도 네 덕에 내가 할 일이 많이 덜어졌어.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평소에도 절 너무 챙겨주시는데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와야죠. 다음엔 음식 하실 때부터 저 부르세요. 전 괜찮아요. 다 같이 오순도순 앉아서 음식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래, 고맙다. 말만으로도 참 고맙구나.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무리하지 말어. 아직 애들도 어리고 육아하랴 일하랴 너도 바쁘고 힘들 텐데. 사실 그렇게 시댁에 가도 실상 제가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시댁이 큰 집이라 제사나 이런 게 많았을 뿐이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앉아 같이 음식하고 정말 말 그대로 가족들끼리 하하호호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요즘은 이런 거 많이 안 한다는데 아직 우리 집안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복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 거겠지. 그럼요, 어머님. 분명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내내 정성 들여서 제사 지내고 그러시니 이렇게 집안이 평온하잖아요. 저도 하나도 안 힘들고 오히려 식구들하고 이렇게 모이니까 재밌는데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얘. 그래도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제사도 좀 정리하고 간소화해야지. 난 우리 며느리가 나처럼 고생 안 했으면 좋겠구나. 시부가 워낙 가부장적이라 제사를 그대로 지내야만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께서 계속 저에게 고마워하시니 심적으로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전 최선을 다해 시댁 일을 도왔고 그런 모습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부모님도 남편도 저를 아껴줬어요. 그렇게 제가 결혼하고서 4년 후 둘째 시동생과 막내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동서 말수도 적고 시댁 식구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면서 바로 임신을 했던 동선 시댁 행사인 한 번 얼굴을 내비친 적이 없었습니다. 겨우 명절에 하루 얼굴을 보였는데 그때조차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물론 임신하고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땐 굳이 일을 하라고 시킬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동선 아예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더라고요. 형님, 죄송한데 저 물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돼요? 저 몸이 좀 무거워서. 아, 그리고 오시면서 반찬 좀 하나 더 여기 갖다 주세요. 반찬 맛있네요. 예, 둘째야. 그 정도 네가 가서 가져다 먹어도 되지 않니? 네 형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음식했는데. 어머님, 저 몸이 좀 무거워서 그러죠. 제가 몸이 가뿐했으면 형님한테 부탁했겠어요? 안 그래도 몸도 힘든데. 그래, 엄마. 이 사람 안 그래도 힘든데 왜 그래? 여보, 내가 가져다 줄게. 앉아 있어. 둘째 시동생은 동서 말이라면 끔뻑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동서 말은 뭐든 다 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도 동서에겐 크게 뭐라 하지 못하셨고 동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둘째 동서가 딸을 낳고선 힘들다며 시댁에 더 안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달 간격으로 시부모님 생신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이 돌보기 힘들고 지치다며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백화점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둘째 동서였답니다.
몸이 안 좋다, 애가 자기랑 안 떨어진다며 절대 못 온다고 난리도 아니었던 동서가 혼자서 친구랑 신나게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아니, 동서 여기 웬일이야? 아니, 혼자 왔어? 형님, 아니, 그게요. 동서, 뭐야? 애가 동서랑 안 떨어져서 힘들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 혼자 있어? 아, 잠깐 나온 거예요. 애가 잠깐 잠들어가지고. 어머, 내 정신 좀 봐. 형님, 저 그만 가봐야겠네요. 그럼 다음에 봬요. 그렇게 동선 불이 나게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동서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이후로 나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시댁에 오긴 했는데 그마저도 애가 보챈다 지친다 온갖 핑계를 대고선 밥만 먹고서 금방 자리를 뜨곤 하더라고요. 잠만 잘 자고 있는 조카를 깨서 울면 난리가 난다며 그냥 후루룩 가버리는데 시부모님도 너무 섭섭해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제가 동생이 그렇다고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시부모님도 뭐라 안 하고 시동생도 그런 동서 편을 들어주는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막내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땐 그래도 좋은 동서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막내 동서가 저희 남동생과 같은 명문대를 나왔더라고요. 막내 시동생도 동서 성격이 차분하고 착하다고 해서 좋은 사람과 만났겠구나 생각을 했었네요. 그런데 어디서 둘째 동서와 똑같은 사람을 참 잘 만나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니 둘째 동서보다 막내 동서가 한 수 위였답니다. 천만남 때부터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딱 봤을 때 성형을 어찌나 많이 했는지 그냥 누가 봐도 아 성형한 얼굴이구나 하고 티가 날 정도로 심했습니다. 아예 주기적으로 입술과 이마에 뭔가 계속 넣어 늘 빵빵 부풀러 올라 있었고 표정도 엄청 부자연스러웠죠. 막내 동선 쇼핑몰을 운영했었는데 사장이기도 하지만 직접 모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야 뭐 요즘 말로 성게라고 할 정도로 하더라도 뭐 나오지 않게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몸매였어요. 사실 막내 동선 좀 오동통한 통짜 몸매였거든요. 솔직히 모델을 할 정도의 몸이 아님에도 굳이 모델을 한다며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희 직원들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글쎄 지난번엔 저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냥 모델 새로 뽑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 있죠? 사장인데 모델 일까지 하면 너무 피곤하겠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사장님 생각하는 직원들이 어딨어요. 아, 그래? 그럼 모델을 새로 고용하는 게 낫지 않겠어? 요즘은 얼굴은 안 쓰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모델로 일하고 그러기도 한다는데. 에이, 우리 직원들 착하긴 착한데 몸매는 좀 안 착하거든요. 아니, 저번에 보니까 키도 170 넘고 늘씬한 직원들 많던데 그런 직원들이면 괜찮지 않아? 그러면 뭐예요? 비율이 저보다 안 좋은데. 전 키는 좀 작긴 해도 그래도 몸매가 되잖아요. 제가 좀 글래머스러워서 옷이 타이트해서 그렇지 모델로는 제가 딱이죠. 막내 동선 자신의 몸매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끔씩 홈페이지에 현실 몸매 모델 보고 옷을 샀다는 후기들이 올라올 때면 또 그걸 꾸역꾸역 다 지우고 있는 걸 볼 때면 참 많이 애쓰는구나 생각도 했었어요. 커피숍을 운영했던 둘째 동서와 쇼핑몰을 운영하던 막내 동선, 나이도 1살 차이라 그런지 둘이 정말 죽이 잘 맞더라고요. 특히나 둘 다 꾸미는 걸 좋아해 같이 네일도 받으러 가고 쇼핑도 종종 같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본인 자신에겐 투자를 참 많이 했는데 다른 곳에 쓰는 건 또 어찌나 아꼈는지 모른답니다. 이상하게 시부모님 생신날이 다가올 때면 가게 사정이 안 좋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선물도 사오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같이 식사 비용이라도 부담하자고 하면 늘상 싼 음식점을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두 동서들이었어요. 우리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죠. 어머님 짜장면 좋아하시잖아요.
탕수육 하나 시켜놓고 같이 나눠 먹으면 좋죠. 원래 좋은 날엔 짜장면에 탕수육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둘째 형님 말처럼 우리 중국집 가서 먹어요. 아니면 뭐 집에서 시켜 먹을까요? 애들도 있고 정신 없으니까 간단하게 시켜 먹고 케이크 초 한번 불면 딱 좋을 텐데. 동서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좀 괜찮은 곳으로 가야지. 설마 음식값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에이, 아니 설마요 형님. 저희가 뭐 그런 걸로 그렇게 째째하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이왕이면 입맛에도 맞고 맛있는 걸로 먹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딱 봐도 티나는 두 동서들의 행동을 볼 때면 정말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동서들도 어이가 없었지만 옆에서 보면서도 말리지 않는 두 시동생들도 참 한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동서가 시모 생신의 선물이라며 큼직한 쇼핑백을 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전 웬일인가 했죠. 시모 역시 막내 동서가 가지고 온 쇼핑백을 보고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면서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채 5분도 가지 않았네요. 쇼핑백을 연 순간 정말 그 자리에서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 안에 있던 옷들은 바로 자기 쇼핑몰에서 팔리지 않았던 재고였답니다. 몇 년이나 지나서 딱 봐도 촌스러울 뿐 아니라 거기다가 나이대도 시모 연령대 옷이 아니다 보니 수십 벌 중에서도 입을 만한 옷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모도 저도 당황스럽고 난감해하며 그냥 옷만 쳐다보고 있는데 또 동서들이 아주 쿵짝 맞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어머님, 하나 입어보세요.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래도 막내 동서가 어머님 생각해서 싹 쓸어서 온 것 같은데 요즘은 나이 상관없이 입는다잖아요. 입어보세요. 맞아요, 어머님. 입어보세요, 얼른. 제가 고심해서 골라서 온 거라니까요. 얼른요. 입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요. 제가 다 팔 수 있는데 어머님 드리려고 안 팔고 가지고 온 거라고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딱 봐도 어머님 나이대 옷도 아니구만. 그리고 어머님이 어떻게 쫄티를 입고 이렇게 짧은 걸 입어. 아니, 왜요? 나이 많다고 이런 거 못 입어요? 그냥 입고 다니면 되지. 큰형님 말 좀 섭섭하게 하시네요. 전 그래도 생각해서 가지고 온 건데. 맞아요, 형님. 대체 왜 그러세요? 막내가 그래도 나름 생각해서 가지고 온 걸 왜 기를 죽이고 그러세요? 이런 두 동서들을 볼 때마다 정말 한 번은 제대로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시부모님은 워낙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 분명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말 안 하시고 넘어가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 시부모님의 성격을 아니까 왠지 동서들이 더 선을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대로 한마디 해줄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시댁에 큰 제사가 있었는데 그날도 두 동서들은 일 때문에 바쁘다며 제사가 시작될 시간이 되어 시댁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형님, 근데 너무 며느리들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문화부터 확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작은 형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맨날 며느리들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큰형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럴 때 큰형님이 딱 나서서 정리해주면 좋은데. 전 두 동서의 말을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동서들이 시댁 일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다면 제가 동서들 편도 들어주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제대로 시댁 행사에 참석조차 안 해봤던 동서들이라 더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거기다 본인들이 불평을 어른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총대를 메고 말을 꺼내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던지요. 그래서 바로 전 두 동서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둘째 동서고 막내 동서고 잘 들어. 솔직히 동서들 결혼하고서 제사 참석하는 것도 이번이 진짜 오랜만 아니야?
명절에도 와서 하루 자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왔다가 점심 먹고 그냥 가버리잖아. 아, 그거야. 친정이 머니까. 친정이 멀다고? 그래서 친정에서 며칠 동안 내내 있다가 오고 달마다 가는 거야? 시댁은 불편해서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많은 거고? 아무리 그래도 동선에 친정이 귀하면 시댁도 귀한 거야.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하세요? 전 그래도 형님 힘드시니까 형님 편 들어주는 건데. 편? 동서, 그게 무슨 편이야? 동서들 편하게 지내고 싶으니까 나더러 앞장서서 정리하라는 건데. 나더러 총대 메고 싸우고 동서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됐거든? 동서들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안 하는 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근데 그 대신 다른 것에 대한 불평도 없어야겠지 않아?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두 동서들은 입을 꾹 닫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통해 듣기론 시동생들이 거의 주말마다 동선의 친정에 가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시댁에 오는 게 본인들이 불편했으면 솔직히 남편도 친정 가는 게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동서들은 시댁엔 오지도 않으면서 시동생들은 늘 끌고 친정에 간다는 게 참,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이후로 저와 동서들 사이인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소리 했으니 동서들이 나름 정신을 차렸겠거니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절 더 배척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었네요. 대망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건 동서들이 들어온 지 5년 차가 되던 해 추석 전달이었어요. 사실 그해 시모가 허리를 다쳐서 움직이기 힘드셨거든요. 병원에 갈 때도 내내 저와 남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병원에 모시고 다녔고 시동생들이며 동서들은 한번 시모를 모시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제가 바쁘거나 정신없을 때면 동서들에게 부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늘 거절만 했었습니다. 동서, 오늘 우리 첫째가 좀 아파서 병원을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어머님 병원 가는 날이라서 혹시 시간 되면 어머님 병원에만 좀 모셔다 드릴 수 있어? 끝나고 모시고 오는 거 내가 할 테니까. 네? 아, 이걸 어쩌죠? 제가 지금 급한 약속이 있어서 저는 가지 못할 것 같은데 형님. 막내 동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동서의 말에 다시 막내 동서에게 물어보면 막내 동서 또한 똑같은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 어쩌죠? 저도 급한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병원을 다른 날 가던지 해야겠네요. 시모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그런 것쯤이야 솔직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급한 상황에선 솔직히 여유로운 걸 아는데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는 건데 한 번에 그러질 않으니 저도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하다 싶어 한 소리를 하면 그럼 동서들은 생사람을 잡는다는 식으로 너무 억울해하곤 했고요. 동서, 저번에 어머니 병원에 좀 모셔달라고 했을 때 그때 동서 집에 있었다면서. 근데 왜 시간 없다고 그랬어? 아, 그때요?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됐던 거예요. 그럼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말했잖아. 시간이 없었다고. 형님, 원래 약속이 있었으니까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저도 뭐 취소될 줄 알았겠어요? 형님 좀 말이 섭섭하네요. 제가 뭐 일부러 약속 없는데 있다고 한 것처럼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뭐?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결국 동서와 큰 소리를 내게 되자 중간에서 시모가 더 난감해 하시더군요. 아유, 큰애야. 됐다, 됐어. 괜히 너희 싸우지 말거라. 둘째 너도 그만해. 매번 네 형님이 우리 모시고 병원 가고 그러다 그때 딱 한 번 부탁한 거잖니. 급하게 부탁한 거 알면서 네가 말을 안 하니까 섭섭해서 그런 거지. 어머님, 어머님 왜 형님 편만 드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제가 이러니까 섭섭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도 바쁘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섭섭하다며 그냥 횡하니 동서가 나가버리는데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엄청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행동하니까 더 황당하더군요. 그때 이후로 동서들이 툴툴대는 일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트러블이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동서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hen 추석 전날부터 시모께서 저 혼자 명절 음식을 할까봐 걱정되신 마음에 시동생들이며 동서들에게 연락을 싹 다 하신 모양이었어요. 당신이 몸이 안 좋으시니 다 같이 와서 명절 음식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었죠. 그러면서 저한텐 걱정하지 말라며 시모가 직접 연락이 오셨답니다. 큰애야, 올해 너 혼자 고생하지 말고 네 동서들이랑 시동생이랑 다 같이 와서 음식하자. 많이 하지 말고 아주 적당히만. 올해 내가 허리가 아프니 도와줄 수도 없고 말이야. 나도 영 신경 쓰여서 안 되겠구나. 올해는 그래도 네가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러라고 했다만 사실 내 마음이 편치 않어.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도 정심 안며느리 몇 년 차인데요. 동서들도 다 온대요? 동서들이랑 다 오면 저희끼리 어떻게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전화로 네 동서들도 다 온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서 상황이 이렇게 바뀔 거라곤 그땐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동서들이 시댁에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 아침에 동서들에게 메시지 보냈습니다. 앞치마며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거 챙겨서 조심히 오라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 연락을 받고서 두 동서들은 한동안 아무런 답변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통보를 해오더라고요. 전날 아침 시댁으로 딱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띠링띠링 울렸습니다. 뭔가 해서 봤더니 은행에서 돈이 입금된 거였어요. 갑자기 이 아침에 무슨 돈인가 싶어 은행 어플에 들어갔더니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5만 원씩 2번 입금이 되어 있었는데 입금자는 다름 아닌 두 동서들이었거든요. 각각의 이름으로 뜬금없이 저한테 돈을 보내온 거였습니다. 명절 전에 갑자기 저한테 계좌를 물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땐 그저 명절 음식 준비 비용 때문에 물어보는 줄 알고 알려줬었는데 금액이 5만 원씩 뿐이라 이게 대체 뭔가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명절 음식 마련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솔직히 음식 장만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비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꼴랑 5만 원씩 보내왔다니 처음엔 금액을 보고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그 뒤에 저에게 도착한 한 통의 문자를 보고서 전 참아왔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님, 저희 오늘 출국해서 연락 못 드려요. 죄송해요. 그래도 형님이 맏며느리니까 우리보단 형님이 계시는 게 더 낫잖아요. 어차피 시댁에선 형님만 있으면 되니까 형님 혼자서 하세요. 진짜 누가 봐도 서로 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너무 황당해 제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두 동선 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그래서 전 다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몇 번은 연결이 되지 않다가 겨우 연결이 되더니만 하는 말이 정말 황당했어요. 형수님, 아니 제 아내가 별말 안 했어요? 어제 아내가 알아서 엄마랑 형수님한테 말한다고 하길래 전 다 말한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오늘 그럼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아, 네. 그 명절 연휴 동안 저희 해외여행 갔다 오거든요. 못 들으셨어요? 뭐라고요? 아내가 다 말해뒀다고 해서 전 그런 줄 알고 일단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시동생의 전화를 딱 받고 나서 든 생각은 이 두 동서들이 작정을 하고 저에게 물먹이려고 했던 거였구나 였습니다. 그동안 저와 투닥거리며 사이가 좋지 않았으니 명절로
제대로 저에게 한 방 먹이고 싶었던 듯 보였어요. 그게 딱 느껴지는데 정말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나고 기가 막히고 온갖 감정들이 다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시댁에 저 혼자 도착하고서 모든 자초지종을 시부모님께 설명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너무 황당해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해외여행? 아니, 걔들은 정말 제정신이라니? 지금껏 한 번 말도 없다가 무슨 해외여행이야? 그래서 애들 전화도 안 되는 거야? 네, 어머님.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일단 제가 음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너 혼자 다 하려고. 아휴, 걔들은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것들 정말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정말 생각 없는 두 동서와 시동생들의 행동에 저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의 추석은 지금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추석으로 기억에 남아있네요. 그날 솔직히 음식하는 내내 분노를 삭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모가 아프신데 어떻게 사전에 미리 양해도 없이 당일 통보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시댁 일을 하기 싫다고 해도 이건 예의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에도 시동생들도 싹 다 오지도 않았고요. 그 정신 나간 시동생들과 동서들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전처럼 저희가 화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한 듯 보였습니다.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서 눈치도 보이지 않았는지 떡하니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걸 남편이 보고선 보여주는데 정말 너무나 기가 차고 할 말이 없더군요. 일단은 화를 참고서 시부모님과 함께 명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도 저지만 시부모님은 또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셨겠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명절을 쇠고 친정에 갈 땐 시부모님이 정말 제 손을 잡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답니다. 민희야, 아휴, 우리가 참 미안하다. 너한텐 우리가 할 말이 없구나. 솔직히 두 며느리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다. 그래도 이번엔 오겠거니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얘. 음식하고 명절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몸도 성치 않으신데 어머님이 더 고생하셨죠. 제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서 쉬세요. 저 친정 다녀오고서 또 들릴게요. 그래, 고맙다. 친정에서 오면서 한번 연락다오. 그렇게 전 분노하는 마음을 꾹 참고서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전 이 정신 나간 시동생들과 동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개념 없는 짓을 할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그렇다고 못되게 시집살이 시켰던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친정에 다녀오고서 저흰 심란하실 시부모님이 걱정되어 연휴 마지막 날에 시부모님 댁에 잠시 들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은 마침 잘 왔다며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한테 할 말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네 동서들은 정말 말도 하나 안 통하는 애들이다. 네 동서들도 그렇다 치지만 네 시동생들은 정말 아주 혼쭐이 나야 마땅하지. 그래, 맞아. 걔네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네 시엠이랑 내내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니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구나. 너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말인데 이거 받아주겠니? 그러면서 시부께서는 저에게 뭔가를 내미셨습니다.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시부를 바라보자 시부께서는 웃으며 제 손을 토닥이며 그 서류를 쥐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따뜻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네가 맏며느리로서 우리 집으로 시집 온 지도 8년도 더 됐지? 네, 아버님. 벌써 제가 정시집안 며느리 된 지 8년이 넘었네요. 근데 이거 뭐예요? 네가 못난 동서들 시동생들 살피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솔직히 너 없었으면 우리가 어쩔 뻔했어. 조상들한테 면도 못 썼을 거다. 네가 맏며느리라 우린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껏 네가 고생한 보다 꼭 해주고 싶었어. 자, 이건 우리가 주는 선물이다. 바꿔라. 그러면서 시부가 주신 서류를 보고서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바로 땅 문서였거든요. 아버님, 이거 무슨 땅 문서잖아요. 그래, 그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막 비싼 땅 문서는 아니야. 억까지는 안 되는 거고 그냥 공시지가가 8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네가 맏며느리로서 우리 집안 중심을 잡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서 말이다. 마음 같아서 몇 억짜리라도 해주고 싶다만 지금 당장은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아버님, 이것도 저한테 너무 가분해요. 제가 뭘 했다고. 네가 안 한 게 없지 뭘. 우리 집 제사하며 명절이며 너 아니었으면 이 셈이 혼자 힘들게 했을 거다. 그래도 장남 큰 집으로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챙겨준 덕에 내가 나중에 조상님께 할 말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맙구나. 이건 그래서 네 몫이다. 예전엔 큰며느리한테 땅도 주고 밭도 주고 그랬어. 그러니 받아도 되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바꿔라 얼른. 처음엔 저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이 한사코 받으라며 얘기를 하셔서 전 결국 그 땅 문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시모께서 다 얘기를 하신 모양이었어요. 앞으로 시댁의 모든 재산은 다 저에게 넘기겠다고 통보를 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행에서 돌아온 동서들과 시동생들이 불이 나게 시댁으로 쫓아 얼마나 곡소리를 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셋인데 한쪽에 그것도 장남한테만 다 몰아주는 게 지금 세상에서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왜 말이 안 되니? 그럼 셋이 똑같이 몰아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니들이 도대체 우리 집안에 뭘 얼마나 했다고 나눠주라고 하는 거야? 니들이야말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더 불공평한 거 아니고? 어머님, 작은 형님 말이 맞아요. 어떻게 큰형님한테 그렇게 재산을 다 주시고 저희는 쏙 빼놓을 수가 있냐고요. 어느 집안이 요즘 그렇게 한대요. 너희들이야말로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썩 나가. 니넨 우리 집에 더 이상 올 필요 없어. 어떻게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몸이 안 좋다는데 그래서 이번에만 좀 오라고 했더니만 며칠 전도 아니고 당일 통보로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어? 그러자 동서들이 하는 해명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그거야 미리 일정을 잡아놔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비행기 값이며 여행 비용이며 그거 아까워서 그런 건데. 그럼 애초에 추석 때 여행 간다는 말이 나왔어야지. 니들이 원래 추석에 올 생각이 없었구만 뭘. 이게 어디 한두 번이야? 한두 번이냐고. 벌써 니들이 결혼해서 우리 집안 식구 된 지 5년인데 제대로 제사나 명절 챙겨본 적이라도 있어? 어머님, 앞으로 저도 잘할게요. 저희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그럼. 저희 커피숍 요즘 적자라서 망하기 일부 직전이란 말이에요. 네? 어머님, 저도요. 저도 쇼핑몰 사실은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세금도 못 내고 있다고요. 네? 저도 좀 나눠주시면 안 돼요? 시부모님이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내자 동서들은 태도를 바꿔 이제는 아예 빌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더 냉정하게 동서들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받고 싶거들랑 지금까지 해온 게 뭐였는지 한번 얘기해봐. 어떤 걸 해왔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네 형님은 결혼하고서 내내 시댁 챙기고 한번 제사에 빠져본 적도 없어. 애 낳고서도 몸조리만 끝나고서 제사고 명절이고 다 챙겼고. 그런데 니들은 애 낳고서 몸조리 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한 번을 제대로 참석해봤어? 막내 넌 애도 안 낳았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얼굴 보기도 힘드냐고.
그래 놓고선 재산을 탐내?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뭐 니들이야 내 자식도 아니라고 치자. 그럼 동진이, 현진이, 니들은 어떻게 예미애비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 니들 대신 우리 집 챙긴 네 형수랑 형한테 미안하지도 않어? 그러자 시동생들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본인들도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동서들은 계속해서 아우성이었지만 시동생들은 그런 동서들 곁에서 말렸습니다. 결국 나중에 시동생들은 저희를 찾아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어요. 형수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둘째인데 중심도 못 잡고 제가 저희 아내만 챙겼네요. 저도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내가 가정이 먼저 행복한 게 우선이라고 해서 전 아내 말만 들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보다 저희 집에 최선을 다했던 거 형수님이신데 제가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재산 탐내는 거 염치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아내 얘기 무시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네 형수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곁에서 제일 많이 봤으면서 어떻게 니들은 형수 생각은 추워도 안 해? 니들 아내들 다 데리고 와서 싹싹 빌기 전엔 용서 못해. 형이 앞으로는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아니 그냥 둬. 내가 동서들 제대로 교육시킬 거니까 당신 그럴 필요 없어. 대신 앞으로 내가 하겠다는 대로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둬요. 서방님들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앞으로 형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동서들은 용서를 해준다고 해도 정신을 차릴 것 같지 않았거든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서 동서들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커피숍은 문을 닫았고 쇼핑몰도 망해버리고 말았네요. 둘째 동선 커피숍을 접고서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고 막내 동선 작은 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둘째 동선 명문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업체에 취업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요즘은 정말 어렵나 보더라고요. 겨우 계약직으로 200 정도 버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요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부턴 동서들도 눈치가 보이는지 시댁에 전보다 더 자주 오고 있어요. 올 때마다 시부모님은 냉정하게 대하지만 역시나 동서들은 뻔뻔하게도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곤 했었죠. 어머님, 아버님, 다음 재산 제가 준비할게요. 제가 올해부턴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도 걱정 마시고 제가 제사 준비고 싹 다 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네 형님이 여지껏 몇 년을 혼자서 고생했는데 이제 니들이 좀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 재산은 다 맏며느리가 관리할 거다. 니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맏며느리가 나중에 알아서 결정할 거니까 니들 앞으로 큰형님한테 잘해라. 네? 시댁 재산을 다 형님이 관리를 하신다고요? 아니 왜? 아이 왜긴 왜야. 아이 니들이 형님이 맏며느리니 다 도맡아 하는 게 맞다 그랬다며? 그러니 우리 집 재산도 네 형님이 다 도맡아야 맞는 말 아니냐? 하지만이 어딨어. 어찌됐건 우리 손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형님한테 잘해. 그렇게 시부모님이 통보를 하니 동서들 표정이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저에게 모든 시댁 관련 일들을 다 짊어지게 했을 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정작 의무뿐 아니라 권한까지 다 주어지니 정말 당황해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통보를 하고 나니까 그 후로 명절이고 제사 때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아예 음식 재료들 장볼 땐 한 번을 와본 적도 없었던 둘째 동서가 갑자기 꼬박꼬박 찾아와선 장 보는 것부터 도와주곤 한답니다. 형님, 좀 무거운데 나눠가지고 드시죠. 어머, 동서 이것도 못 들겠어? 그러니까 내가 장 보러 올 때 바퀴 달린 그 장바구니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
다음엔 그렇게 해. 이번엔 어쩔 수 없고. 아, 같이 가요, 형님. 장 보는 것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올 때마다 구두 신고 치마 입고 잔뜩 차려입고 오던 둘째 동선. 이젠 정신 차리고 편한 옷 입고 머리도 아예 질끈 묶어서 온답니다. 그리고 막내 동서도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어떻게든 제 마음에 들어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게 눈에 딱 보일 때가 많답니다. 저번엔 제사 때 음식을 하는데 음식 하나하나 저한테 다 확인받으며 잘했다 칭찬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큰형님, 이거 어때요? 잘했죠? 계란도 노릇노릇 잘 익고 이번에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막내 동서, 이거 좀 더 익혀야 되겠는데 이거 다 익지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전 저거 또 하나 해야 돼. 그러니까 좀 속도 좀 내. 저걸 다요? 저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걸 언제 다 해요? 왜? 동서 오늘 제대로 도와준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럼 와선 제대로 도와야지. 그럼 이제 그만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하기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나는데도 그래도 꾸역꾸역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웃기기도 하고 애초에 처음부터 다 같이 했다면 이렇게 힘들게 할 일도 없을 텐데 싶어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 동서들이 그래도 이젠 어떻게든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용서해줄까 싶다가도 또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있네요. 이렇게 동서들이 바뀌고 나니 시동생들과 시부모님도 저한테 고맙다며 얘기를 많이 해주신답니다. 큰애야, 요즘은 둘째 막내가 네 얘긴 잘 들어? 요새 자꾸 연락 와선 안부 물어서 참 놀랍기도 하고 또 이게 다 네 덕인 것 같다 참 고맙기도 하다. 정말 네 말대로 하길 잘한 것 같구나. 역시 우리 큰며느리 현명하다 현명해. 아니에요. 그래도 동서들이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서방님들도 이젠 잘하죠? 그럼 이젠 자기들도 아들 노릇 제대로 하겠다고 잘한다. 자기 마누라 말만 듣던 애들이 그래도 이번에 배운 게 많은 모양이다.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맏며느린 정말 제대로 만나서 다행이구나. 고맙다 정말. 사실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게 좀 치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가정의 평화가 왔다는 것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동서들의 툴툴대는 소리들이 종종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참 많이 달라졌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렇게 동서들이 알아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더 지켜볼 생각이에요. 시부모님은 절대 봐주지 말라고 하시고 남편도 제 뜻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지켜보면서 동서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제가 무서운 형님이 될지 아니면 전처럼 편안한 형님이 될지 달라지게 될 것 같네요. 동서들도 눈치 보면서 지내고 있고 시동생들도 정신 차리면서 시댁은 이렇게 평화를 찾았고 저희 친정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 제 남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올케어도 잘 지내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한 번에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기보단 서서히 친해지면서 그렇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수십 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결혼하면서 한순간에 가까워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전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느꼈네요. 물론 얌체 같던 동서들이 얄밉기도 했었지만 그런 동서들과 완전히 벽을 두지 않고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게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제가 그때 일로 아예 연을 끊어버렸다면 지금의 이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땐 정말 너무 화가 나 두 번 다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니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했던 게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도 들어보면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면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새 식구가 들어오면서 무조건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단 서로 배려하면서 맞춰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 그리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행복하게
두루두루 잘 지내보려고 제가 먼저 노력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사님의 훌륭한 가르침으로 큰 깨달음을 얻은 40대 남자입니다. 어린 날 전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 가족은 부모님과 저, 여동생이 있는 네 식구였는데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은 탓에 지독하게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어머니는 참 따뜻하신 분이었지만 노름에 빠진 아버지가 집안 재산을 다 날려먹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만 해도 외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제법 많아 나름 풍족한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 돈들이 아버지에겐 독이었는지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가정을 내팽개치고 노름판을 전전하셨답니다. 다른 여편 애들은 집에 돈 떨어지면 나가서 파출부도 하고 식당 일이라도 하는데 당신은 집구석에서 대체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서 청소 일이라도 해. 애들 다 굶길 거야? 우리 애들이 굶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노름판에 내 친정 재산까지 갖다 바치지 않았으면 우리 애들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었어. 그러다 더는 얻어낼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버진 집을 나가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닌 당장 생활비 위해 집을 사글세방으로 옮기고 파출부 일을 시작하셨죠. 자연스럽게 여동생과 전 좁은 단칸방에 둘만 남겨졌고 매일 늦은 밤까지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빠, 밖에 엄청 깜깜해졌다. 너무 어두워서 엄마가 집에 못 오면 어떡해? 우리 엄마 데리러 나갈까? 안 돼. 이 시간에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 그러지 말고 눈 꼭 감고 있어봐. 오빠랑 간지럼 참기 놀이하자. 아이, 그 놀이 맨날 오빠만 이기잖아. 다른 놀이 하자. 오빠. 오빠. 제 동생은 맨날 오빠 오빠 하며 절 쫓아다녔어요. 가끔 그런 여동생이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 귀여웠답니다. 지금도 여동생을 떠올려 보면 참새 같은 목소리로 오빠 오빠 하던 게 생생합니다.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몸이 참 약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빠인 제가 더 많이 챙기곤 했죠. 너 또 머리 아파? 이리 와봐. 열은 없는 것 같은데 왜 맨날 머리가 아프지? 나도 모르겠어. 머리가 막 어지럽고 누가 머리를 막 세게 조르는 것 같아. 그러다 어느 주말 아침 오랜만에 어머니 저 여동생까지 세 식구가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동생이 갑자기 입을 부여맞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여동생은 별로 먹지도 않은 밥을 다 개워내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여동생과 함께 큰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오빠, 나 뇌종양이래. 그게 되게 심각한 병이지? 막 수술도 해야 하는 병인 거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자꾸 대답을 안 해. 여동생은 뇌종양이 심각한 병이냐며 떨리는 눈으로 묻더라고요. 그때 제 여동생이 겨우 14살이었어요. 어떻게 아직 중학교 1학년인 어린아이에게 그런 무서운 병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 역시 대답을 못하고 입만 뻥긋거리자 멍하게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저희 남을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럼 그거 수술하면 다 낫는 병이야. 그러니까 무서워할 거 없어. 엄마가 우리 딸 다 낫게 할 거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못된 병 싹 낫게 할 거야. 내 자식들은 이 엄마가 지켜. 엄마가 지킬 거야. 그 이후로 엄만 정말 동생의 병을 낫게 하려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사방의 수소문에서 명이라는 의사와 병원을 찾아내셨고 이름난 의사를 찾아다니며 제발 우리 딸 좀 낫게 해달라고
빌다시피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더 흐르자 동생은 시력마저 점점 잃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저기 빚을 내 수술도 시키고 항암 치료까지 진행했지만 동생은 결국 발병 2년 만에 저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동생을 보내던 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동생은 아프지도 괴로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평소처럼 오빠 하고 절 부르며 웃고 있었네요. 지연아, 너 이제 아프지 않은 거야? 머리도 안 아프고 눈도 괜찮은 거지? 그럼 오빠,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 그러니까 오빠도 그만 울고 엄마 잘 지켜줘. 깜깜한 밤이 오더라도 이제 내가 엄마랑 오빠 지켜줄게. 나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오빠도 행복해야 돼. 동생은 이제 정말 아픔이 없는 곳으로 훨훨 날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곳 현실에 남은 어머니와 저에겐 감당하지 못할 아픔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전 새벽에 올 때까지 멍하니 동생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늦은 밤에 누군가 요란스럽게 빈소에 찾아왔더라고요. 아휴, 내 딸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아빠가 왔는데 내 딸은 어디 갔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불효가 세상에 어딨냐, 이 녀석아. 그건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진 빈소로 들어올 때부터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 양말도 신지 않은 아버지의 발을 보며 그래도 우리를 낳은 사람은 맞구나 하고 약간 안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버진 그런 작은 마음까지도 산산이 부숴버렸어요. 동생의 발인까지 끝나고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었는데 어른들 사이에 큰 소란이 일어났더라고요. 아니, 그 인간한테 조의금을 다 줬다고요? 대체 왜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왜 그 인간한테 줘요? 그 사람이 왜 애들 아빠야? 애들 다 버리고 간 인간인데. 저도 그걸 다 들고 가버릴 줄은 몰랐어요. 따님 아버님이라고 하니까 저도 의심 없이 드린 거라고요. 그러지 말고 빨리 연락해보세요. 잠깐 다른 데 가신 걸 수도 있잖아요. 놀랍게도 아버진 동생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아버진 또다시 잠적했고 어머닌 동생을 보낸 충격과 아버지 도둑질 때문에 시름시름 몸져 누우셨답니다. 제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어머니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을 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진 이혼만은 안 된다며 어머니께 따졌고 이미 어머니보다 훌쩍 큰 전 그런 아버지를 막아섰습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는 진작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그만 괴롭히고 나가요. 지연이 조의금까지 챙겨갔으면서 뭘 또 훔쳐가려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뭐야? 너 지금 그게 애비한테 할 소리야? 대체 당신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아주 집안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전 아버지 그늘에서 완전 벗어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리를 보전하셨죠. 전 매일같이 어머니 이마 위에 물수건을 갈아드리며 더는 우리 가족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때부터 약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시작된 것 같네요. 하지만 약사가 되는 건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무엇보다 큰 돈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어느 날 학교에서 발표 시간에 제 꿈은 약사가 되고 싶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한 친구가 저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절 비웃는 거예요. 약사는 아무나 되나? 약대가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데. 제 문제집 살 돈도 없어서 선생님한테 공짜로 받아 쓰지 않냐? 그때 전 처음으로 꿈을 꾸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된 전 공부 대신 생활비 벌려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했어요. 예, 봤구나. 3번 테이블 불판 좀 빨리 갈아라. 가는 길에 반찬도 더 내가고. 예, 갑니다. 가요. 전 세상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럴 거면 난 왜 태어났을까? 우리 집은 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는 비관을 했던 것 같네요.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니 전 갈수록 비뚤어졌습니다. 야, 쟤 박동현. 애들하고 맨날 싸우고 선생님한테 개기까지 했다며? 선생님이 부모님 모셔라고 맨날 혼내도 들은 척도 안 한대. 무슨 배짱이래? 쟨 벌써 인생 포기했대?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냐 진짜. 저러다 학교도 금방 자퇴하겠네. 같은 반 친구들은 절 무서워하면서도 뒤에선 인생 완전 포기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전 학교 선생님들도 포기해버린 그야말로 문제아였어요. 저의 이런 비행은 당연히 어머니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어머니 눈물까지 보이시며 저를 혼내셨답니다. 너 진짜 네 아버지 같은 인간이 되고 싶은 거야? 누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했어. 학생이면 얌전히 학교 가서 공부나 할 것이지. 돈 번다고 밖으로 돌고 학교에선 싸움박질해? 너까지 정말 엄마 힘들게 할 거야? 어머니 목소린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전 반성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 안 벌면 어쩌게요. 우리 둘 다 굶어 죽자고요? 엄마 맨날 아파서 누워있지. 누구 하나 날 챙기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게요. 왜 다들 내 인생 책임지도 못할 거면서 잔소리만 해요. 대체 왜요? 전 이때까지 가슴속에 쌓여있던 낯선 원망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저의 방황은 길을 찾지 못하고 길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원래 담임이었던 선생님이 집안 사정으로 퇴직을 하시고 고1 2학기 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자자, 조용. 오늘부터 너희들 새로운 담임을 맡게 된 임상희 선생님이다. 그 전에 무서운 남자 선생님에서 나같이 아줌마 선생님으로 바뀌어서 다들 살판 났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다들 큰 거 다칠 거야. 그냥 속 편하게 학교에도 엄마가 한 분 더 있다고 생각해라 앞으로. 처음에 인자해 보이는 선생님을 보고 안심하던 아이들은 우우하며 잔뜩 실망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 바뀐 후에도 제 일상엔 큰 변화가 없었어요. 학교에선 엎드려 자거나 다른 반 친구와 괜히 시비가 붙어 패싸움이나 일삼았죠. 그러다 주말이 되면 고깃집이나 공사판을 전전하며 돈을 벌었고요. 그러다 제가 한 녀석을 완전히 때려 눕힌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이 꽤나 억울했던지 방과 후에 다른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왔더군요. 야, 박동현이 누구야? 누가 내 친구 때렸냐? 오늘 내 친구가 맞은 만큼 딱 10배만 더 때려줄 테니까 당장 나와라. 교문 밖에 다른 학교 일진들이 절 찾아왔다는 소문에 학교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호기롭게 교문으로 향하던 절 막아선 사람이 있었어요. 동현아, 넌 교실에 있어. 선생님이 나가서 다 돌려보내고 올 테니까. 선생님이 어떡해요? 쟤네 완전 막 나간 애들이라 선생님 그러다 다쳐요. 비키세요. 저는 키도 작고 마른 여자 선생님이 무슨 수로 그 애들을 막아설까 싶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깡패 같은 녀석들 앞에서 학교 운동장이 쩌렁쩌렁하게 소리치셨어요. 이 녀석들, 지금 우리 학교 앞에서 못 들라는 짓이야? 당장 집으로 안 돌아가? 너희 진짜 혼나볼래? 아, 누구신데요? 우리 학교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 혼낼 권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주만 비키시고 박동현이나 불러주시라고요. 에? 그 녀석들은 선생님을 아주마라 부르며 완전히 무시하더군요. 하지만 선생님은 굴하지 않고 더 무섭게 호통을 치셨어요. 너희 이런 식으로 다른 학교까지 와서 비행 일삼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지금 당장 너희들 부모님 불러오고 너희들 학교 담임 교장 선생님께 보고할 수 있어. 그러면 평생 생활기록부에 남을 거야. 그리고 지금 이런 행동만으로도 학교에서 퇴학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어. 너희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도 책임 못 져. 이해하겠니? 내가 너희 하나하나 이름 외워뒀거든. 명찰까지 달고 와서 아주 잘들 한다. 김민수, 박철웅, 한효서.
뒤에 넌 임범식이지? 그 녀석들은 그제야 겁이 났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녀석들이 몰려가고 선생님은 운동장에 서 있던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셨답니다. 선생님이 뭘 했어? 내가 다 해결한다고 했지? 너 앞으로도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만 믿어. 그 이후 이날의 사건은 큰 문제가 돼 전 교장 선생님 앞에까지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담임 선생님은 절 감싸주셨죠. 밖에서 얼마나 패싸움을 하고 다녔으면 다른 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문 앞까지 몰려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다른 학생들 면학 분위기까지 망치는 짓이에요. 당장 저 학생을 퇴학 처리해도 시원치가 않다고요. 학교가 패싸움이나 하라고 있는 곳입니까? 임상희 선생님 입 있으면 말 좀 해봐요. 교장 선생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동현이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동현이를 찾아온 거예요. 전 우리 동현이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제가 동현이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저 믿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제 편을 들어주시는 선생님을 보고 정말 오랜만에 제가 보호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누구 하나 절 책임져 주지 않고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왜 절 감싸주시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제 일상엔 변함이 없었고 전 급기야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제가 있을 법한 곳을 밤새 찾아다니며 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동현아, 너 추운데 여기서 뭐하니? 내일 학교 시험인 거 알지? 너 내일 시험도 안 보면 정말 큰일 나.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집에 가자. 저 이제 학교 안 갈 거예요, 선생님. 다 때려치울 거라고요. 학교에 낼 돈으로 아픈 우리 엄마 약값이나 보태 쓰는 게 나아요. 이 녀석아, 엄마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녀석이 한밤중에 거리를 떠돌아? 안 되겠다. 너 정 집에 가기 싫으면 여기서 선생님이랑 같이 있자. 선생님이 교과서 챙겨왔거든. 선생님은 그러더니 정말 제 옆에 털썩 앉아 챙겨오신 교과서를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하도 어이가 없어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네요. 너 지금 웃었다? 이 부분이 웃음이 나올 정도로 쉽다 이 말이지? 알겠어. 더 어려운 부분을 읽어줄게 그럼. 잘 들어봐. 선생님은 정말 2시간이 넘게 미동도 없는 제 옆에서 시험 범위를 읽고 또 읽어주셨어요. 전 결국 선생님께 2손 2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아휴, 알겠어요. 내일 학교 가면 되잖아요. 선생님 목 다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내일 학교 갈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이 녀석아. 너 집에 가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부분 꼭 한 번 더 읽고 자야 돼. 넌 똑똑한 녀석이라 몇 번 보면 금방 외울 거야. 사실 다음 날에도 학교에 가기 싫었지만 왠지 선생님이 눈에 밟혀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오히려 심한 감기에 걸려 결근하셨더라고요. 전 그래도 선생님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나름 열심히 시험을 쳤네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까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몇 시간 공부했다고 성적이 다시 오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 괜히 삐딱한 마음이 들어 선생님께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대체 어디까지 절 감싸줄지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야, 동현아, 진짜 이런 장난까지 쳐도 되는 거야? 이거 담임이 맨날 신고 다니는 슬리퍼잖아. 왜? 재밌잖아. 담임이 키도 작고 말라서 아마 껌 붙여 놓으면 바닥에 딱 붙어서 못 움직일걸? 저는 선생님이 맨날 신고 다니는 슬리퍼에 껌을 씹어 붙여놓는 유치한 장난을 쳤어요. 누구야? 누가 내 슬리퍼 안에 껌 붙여놨어? 너희 장난이 좀 참신하지 못한 거 아니냐? 나 어렸을 땐 참 웃긴 장난도 많이 쳤는데 너흰 좀 재미도 없다 야. 하지만 선생님은 늘 여유 있게 웃으시며 오히려 더 재밌는 장난이 없냐고 하실 정도였어요. 전 더욱 오기가 나서 더 심한 장난을 쳤죠.
그 당시 선생님이 타고 다니시던 차가 빨간색 프라이드였는데요. 전 선생님 차에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낙설했답니다. 난쟁이가 타고 다니는 차, 난쟁이 똥자루 아줌마차, 뒤에서 잡아당기면 앞으로 못 감, 주의! 운전자 잔소리 엄청 심함. 검은색 유성 매직으로 낙서가 된 차를 보며 전 깔깔 웃었어요. 그러다 잠시 후 선생님은 심각한 얼굴로 교실에 있던 절 불러내셨어요. 전 크게 혼날 걸 각오하고 선생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절 혼내는 대신 스펀지와 양동이 하나를 건네시더라고요. 난 내 제자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러니까 즐겁게 낙서했으면 그 책임도 네가 져야지. 대신 내가 제자를 잘못 가르친 죄로 나도 똑같이 그 벌을 받겠다. 그날 선생님과 전 땀을 뻘뻘 흘리며 몇 시간이고 그 낙서를 다 지워야 했네요. 마침내 낙서를 다 지웠을 때 저는 약간의 뿌듯함까지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선생님의 가르침인 걸 깨달았죠. 어때?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다음에 장난치려거든 수성 매직으로 해라, 어? 선생님은 그러면서 땀에 젖은 제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선생님의 넓은 이해심과 사랑은 매번 절 당황시켰지만 그러면서도 절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켰어요. 전 그때부터 반항기를 줄이고 점점 학교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다시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애들과 싸우는 일도 줄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선생님이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시더라고요. 너 주말마다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지? 이건 선생님이 주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해. 너 이번 시험에서 성적 많이 올랐잖아. 이 돈 받고 이제 아르바이트 하지 말고 공부해. 선생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지금처럼 밤에 공부하면 돼요. 저 괜찮아요. 이 녀석아, 장학금을 거절하는 학생이 어딨어. 괜찮아. 선생님이 주는 돈은 받아도 돼. 대신 다음 시험엔 20등 더 올려보는 거다. 전 선생님의 든든한 지지와 응원을 발판 삼아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영 바보는 아니었는지 고2 말이 되자 성적이 상위권으로 껑충 뛰어올랐어요.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는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으려면 코필 쏟아가며 공부해야 했지만 절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저만 보고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전 당당하게 약대에 붙게 되었어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저 약대에 붙었어요. 이거 보세요. 합격이에요, 합격. 정말? 어디 보자. 세상에, 우리 아들이 정말 약사가 되는 거야? 아휴, 장한 우리 아들. 잘했다, 고생했다. 이리 와봐.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보자. 전 말라서 뼈가 보이는 어머니 품에 아이처럼 안겼습니다. 전 곧이어 선생님께도 바로 합격 소식을 알렸어요. 선생님은 눈물까지 보이며 저만큼이나 기뻐하셨어요. 동현아,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거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했어. 대학 가서도 지금처럼만 성실하게 공부하면 넌 틀림없이 훌륭한 약사가 될 거야. 선생님은 그러시면서 제게 꼭 선물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대학 첫 학기 등록금이었어요. 선생님, 저 진짜 훌륭한 약사가 될게요. 그리고 선생님께 받은 은혜 꼭 갚을게요. 선생님이 저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충분히 돌려받았어. 우리 멋있는 동현이 앞으로도 선생님이 늘 응원할게. 선생님은 제가 대학에 다닐 때도 몇 번이고 저희 집 월세까지 도와주셨어요. 제가 그러시지 말라고 해도 마음 편히 공부하라며 웃고만 계셨죠. 약대 등록금이 워낙 비쌌기에 전 또다시 염치 없게도 선생님의 후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에 가서 학자금 대출도 받고 장학금도 가끔 받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니 간신히 대학교를 졸업할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선생님이 살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졸업반이 됐을 무렵엔 어머니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조금씩 일을 늘려가셨어요. 그땐 약대가 4년제여서 군대에 다녀온 전 약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동현아, 고시 준비하기 힘들지? 그래도 밥 잘 챙겨 먹고 건강 챙겨가면서 공부해야 한다. 에이, 선생님, 저 약대생이에요. 건강에 대해선 제가 더 잘할걸요? 선생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번 스승의 날 때 제가 찾아뵐게요. 그러다 제가 26살이던 해부터 이상하게 선생님과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연락이 아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 이상한 예감이 들어 선생님이 근무하신 학교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너무나 충격적이기만 했습니다. 아, 임 선생님이요? 임 선생님 얼마 전에 교직 생활 정리하셨어요. 아마 퇴직하셨을 겁니다. 놀랍게도 선생님은 아예 교직 생활을 정리하신 거였어요. 친구들에게 수소문해봐도 다 모른다고 하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셔서 선생님을 찾을 방법이 아예 사라져버렸죠. 그래도 저와 어머니 번호는 늘 그대로이니 언젠간 연락을 주실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전 힘든 고시 공부를 마치고 약사가 되었고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제 아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제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감사 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장인 장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고요. 전 결혼 전 제 가정사에 대해 솔직히 털어놔야 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한 가족이 될 분들인데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경찰 출신이신데 처가가 유복한 집안이다 보니 어쩌면 저의 불우한 환경을 싫어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사돈 어른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그동안 자네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머님 잘 모시고 번듯하게 약사까지 된 걸 보면 정말 기특하고 대단하네. 자네 같은 성실함과 책임감이라면 내 딸을 시집 보내도 마음이 놓이겠어. 하지만 장인어른은 제가 장하다며 오히려 칭찬해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노름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노름에 빠진 사람들을 여러 봤네. 그 노름꾼들 잡으러 산으로도 뛰어가고 내가 안 가본 곳이 없다니까. 한번 노름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기 인생도 내다 버리더구만. 아휴, 어쩌다 사돈 어른이 그런 무서운데 중독이 되셨을까. 그래서 지금은 아버님과 연락을 하고 지내나? 아닙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신 이후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만날 일이 없고요. 전 지금의 제 가족들에게만 집중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오래전부터 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렇게 전 결혼을 했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저도 그 장례식장에 찾아가지도 않았네요. 생각 같아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조의금을 들고 나올까 싶기도 했지만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 아직까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전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제 아들들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저도 40대가 되었더군요. 동현아, 엄마다. 요즘 너 많이 바쁘니? 엄마가 요즘 혼자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많이 보고 싶네. 밥 잘 챙겨 먹고 한가해지면 엄마 보러 올래? 그 당시 저희 어머니 나이도 70이 다 되어 가셨는데 부쩍 혼자 있는 거 싫어하시고 우울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틈나는 대로 자주 찾아뵙는데도 약간의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셨고요. 전 결혼하면서 도시에 올라온 상태였는데 계속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니가 폐렴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어머니 무려 2주간이나 입원을 하셨어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사실 요즘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많이 걱정돼. 어머니가 우울증 증세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고 계속 혼자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혹시 당신만 괜찮다면 고향에 약국을 열고 어머니랑 합가하면 어떨까? 지방에 약국을 여는 것도 어머니 합가하는 것도 모두 쉬운 일이 아니기에 아내는 꽤 오랫동안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다 마침내 그러자고 승낙했어요. 나도 사실 어머님 건강이 계속 걱정되더라고.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 나야 좋지. 어머니 음식 솜씨가 끝내주시잖아. 그리고 우리 애들도 할머니를 엄청 좋아하고. 정말 승낙하는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더더 잘할게. 전 마침내 41살 무려 고향으로 내려와 약국을 차리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살게 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괜히 어릴 적 살던 곳도 돌아보게 되고 여동생과 놀던 놀이터도 가보았습니다. 그렇게 추억에 잠긴 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도 가보았어요. 학교에 가보니 절 참 많이 예뻐하셨던 담임선생님이 간절하게 그리워졌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연세가 70이 넘어 80에 가까우실 텐데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빌었어요. 어서 오세요. 처방전 주시겠어요? 아이고, 저런 감기가 심하시구나. 요즘 한적이라 감기가 난리네요. 전 한동안 개업한 약국을 끌어가느라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도 다들 동네 분들이라 큰 문제 없이 약국을 운영해 나갔어요. 간혹가다 약을 공짜로 달라거나 돌팔이 약쟁이라며 행패를 부리는 분들도 계셨지만요. 이봐요, 아저씨. 내가 아저씨가 지어준 약 먹고 얼굴이 이 지경이 됐다니까요. 이거 두드러기 올라온 거 보여요? 내가 지난밤에 얼굴이 가려워서 딱 죽을 뻔했다고요. 이거 완전 순 돌팔이 아니야? 서울에서 왔다길래 믿고 약 지러 왔더니만 당신 면허 있는 거 맞아? 환자분,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약 복용하신 거 맞으실까요? 이 약은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뭐야? 약이 다 똑같지. 많이 먹으면 몸에 더 좋아야 약이지. 왜 그걸 내 탓을 하는 거야? 아무튼 난 모르겠고 내 얼굴 책임져. 이런 손님을 만날 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왔지만 그래도 친절하신 분들이 훨씬 많으셔서 약국 생활은 늘 좋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밖에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데 한 10살쯤 돼 보이는 꼬마 녀석이 약국 밖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책가방까지 맨 걸 보면 학교 끝나고 온 것 같은데 한참이나 약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봐 학생, 혹시 약국에 온 거야? 그러면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왜 밖에 그러고 있어? 얼른 들어와. 아저씨가 따뜻한 차라도 줄 테니까. 꼬마는 제 말에 대답도 못하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 할머니가 지금 너무 아픈데 제가 돈이 없어요. 할머니가 계속 열이 많이 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세요. 그게 정말이야? 언제부터 그러시는데? 한참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약이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러니까요. 약사 아저씨 제가 이 다음에 꼭 돈 갚을게요. 제발 외상으로 약 좀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너무나 간절해 보이는 꼬마를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기도 하고 대체 이 아이 부모들은 어디 갔길래 이 한겨울의 아이를 거리로 내몰았나 싶었어요. 한편으론 어린 날 제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아저씨가 약 줄게. 그런데 할머니 상태를 봐야 알맞은 약을 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래서 그런데 아저씨가 할머니를 직접 봐도 될까? 너만 괜찮으면 아저씨랑 집에 같이 가보는 건 어때? 원래라면 한창 약국 영업을 해야 할 시간이지만 전 문까지 닫고 비상약을 챙겨 아이의 집으로 따라 나섰어요. 너무나 간절해 보이는 꼬마의 눈빛이
절 움직이게 했거든요. 일단 그 할머님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119를 부르거나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꼬마아이 뒤를 따라갔는데 어떤 집에 도착해보니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은 집이었습니다. 꼭 30년 전에 제가 새들어 살던 집과 비슷할 정도였어요. 꼬만 집에 도착하자 신발을 벗어던지고 바로 안으로 뛰어들어가더군요. 할머니, 내가 약사 아저씨 모셔왔어요. 약국 아저씨가 할머니 직접 봐야 약을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약사 아저씨가 여기까지 같이 와주셨어요. 아휴, 약사님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오셨어?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럽구나. 누추한 집이지만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라. 현관 밖으로 들려오는 할머님의 목소린 누가 들어도 병색이 완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전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실례하겠습니다. 할머님 손자분께서 할머님이 많이 아프시다던데 어디가 편찮으세요? 그 순간 할머님이 얼굴을 본 전 준비해간 약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 순간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넌 동현이 아니니? 선생님, 저 동현이 맞아요. 박동현이요. 임상희 선생님 맞으시죠? 제 담임 선생님이었던 임상희 선생님이요. 그래, 맞아, 이 녀석아. 아이고, 널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어? 아이고,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놀랍게도 병색이 짙은 그 할머님은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제 은사님이었어요. 저에겐 늘 작은 거인 같았던 선생님이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이 키는 작으셔도 얼마나 당차고 멋진 분이셨는데요. 이렇게 여든이 다 된 노인이 되어 계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룩주룩 눈물만 흘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저 동현이 맞아요. 선생님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정말 저 꼬마가 선생님 손자 맞아요? 저 녀석이 절 여기로 이끌었어요. 그래, 내 손자가 맞다. 내가 몸이 아파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우리 손자가 겁이 났던 모양이야. 약국까지 가서 약사님을 모셔올 줄은 몰랐어. 그래도 그 덕분에 동현이 널 다시 만나게 됐구나. 어디 얼굴 좀 보자. 그래, 그동안 잘 지냈어? 주름진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시는 선생님도 어느새 저처럼 울고 계셨어요. 전 선생님 덕분에 잘 지냈어요. 근데 선생님은 왜 이러고 계세요?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 가셔야죠. 그리고 선생님 아드님도 계셨잖아요. 저 꼬마가 선생님 손주 아니에요? 맞다, 맞아. 내 아들이 낳은 아들이지. 우리 아들은 지금 내 곁에 없어. 그 못난 녀석이 지 자식이고 엄마하고 다 두고 먼저 떠나버렸다. 선생님은 그러며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외아들을 키우며 교직 생활하시던 선생님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교편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뿐인 아들의 사업 실패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의 아들은 사채까지 끌었으며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고 결국 부도가 나자 그 빚은 고스란히 선생님 몫으로 돌아갔답니다. 하는 수 없이 선생님은 교직을 내려와 퇴직금과 전 재산까지 모두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쓰셨대요. 하나뿐인 아들이 뭐 좀 해보겠다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었겠어. 결국 난 공무원 연금까지 담보 잡혀서 대출을 받아줬지. 정말 전 재산을 다 아들에게 준 거야. 그 난리통의 며느린 더는 같이 못 살겠다며 이 손주 녀석까지 나한테 맡기고 떠나버렸고 우리 아들은 이혼까지 하니까 충격이 더 심했나 봐. 난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살던 집까지 팔아버렸다. 그랬는데도 그 녀석에겐 내 마음이 닿질 않았었나 봐. 선생님의 아들은
어느 날부턴가 잠수까지 타버렸고 선생님은 빚을 갚으며 또 손잘 키우며 지내느라 저와는 도저히 연락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던 중에 기어의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신 겁니다. 그때 내 심정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내가 우리 아들 하나 다시 살게 하겠다고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래도 아들 녀석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게 얼마나 원통하던지 모르겠다. 지금도 우리 아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나쁜 녀석. 엄마 아빠가 있는데 조금만 더 기대지. 조금만 더 의지하지. 난 그 녀석만 곁에 있다면 빚이 얼마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아들 잃어버린 슬픔과 동시에 선생님은 4살배기 손자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급한 대로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아들이 남기고 간 빚과 생활비를 감당하셨대요. 그러다 허리를 다쳐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고요. 그래도 남편분이 계셔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는데 재작년 남편분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정말로 생활이 막막해지신 겁니다. 우리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내 걱정하느라 눈도 제대로 못 감았어. 그 사람도 아들 먼저 앞세우고 고생이 정말 많았지. 남편 떠나보내고 나라도 기운 차려서 손잘 키워야 할 텐데 내 몸 상태가 이래서 정말 큰일이야. 선생님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자인 저에게도 늘 조건 없는 사랑을 보내주셨던 선생님인데 하물며 외아들에겐 또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겠어요? 아저씨, 아니 약사 선생님, 우리 할머니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우리 할머니 아프면 안 돼요. 할머니가 제 유일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제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꼬마 녀석은 제 다리에 매달리며 엉엉 울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손잘 꼭 껴안으며 함께 우셨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 역시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약사는커녕 제대로 된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선생님이 계셨기에 저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살리셨는데 왜 저에겐 선생님을 도와드릴 기회조차 안 주셨어요? 난 항상 우리 동현이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고 있었다. 넌 틀림없이 좋은 약사가 될 녀석이었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선생님이란 그런 역할이야. 제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돕는 역할. 선생인 내가 제자한테 도움을 줘야지. 도리어 도움을 받으면 되겠니? 오늘 네가 이렇게 멋지게 자라서 내 앞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난 아주 큰 선물을 받은 거야. 그때 네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얻은 자리지 않니? 다 네가 잘해서 약사가 된 거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꼭 그 꼬마 녀석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없다뇨. 선생님은 절 살리셨다고요. 제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젠 제가 선생님을 도울 거예요. 저 고집 센 거 아시죠? 일단 당장 병원부터 가세요. 꼬마야, 너도 같이 가자. 전 그렇게 한사코 손살에 치는 선생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의사도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모시고 오지 않았냐고 화를 내실 정도였죠. 아무래도 선생님은 한동안 입원해서 병원 신세를 지셔야 할 것 같았어요. 전 혹시 몰라 꼬마 녀석도 검사를 받게 했는데 다행히 조금 마른 것 빼곤 건강한 상태더라고요. 너 이름이 정우라고 했지? 할머님은 당분간 입원하셔야 한대. 너 혼자 집에 있을 순 없고 정우만 괜찮으면 당분간 아저씨 집에 가 있을래?
거기 가면 아저씨 아들들도 있어서 친구할 수 있을 거야. 전 선생님의 손자 정우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내도 그런 정우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우인데요. 저 여기 있어도 돼요? 네가 정우구나. 아줌마가 얘기 많이 들었어. 정말 똘똘하게 생겼네. 여긴 아줌마 아저씨 아들들이야. 유는 7살이고 원은 이제 5살이란다. 너희들도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우와, 이제 우리 형아 생긴 거야? 형아, 초등학교 다녀? 저희 아들들도 처음 보는 형아 낯설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오죽하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까지 양보해줄 정도였어요. 정은 처음에만 약간 낯을 가렸지 저희 가족들하고 잘 놀고 잘 먹고 아주 씩씩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저희만큼이나 정을 예뻐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님이었어요. 아이고, 정말 담임 선생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이건 분명 하늘에서 도운 일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살았겠어. 그 선생님은 우리 인생의 은인이야, 은인. 그럼요. 저희가 잘 데리고 있으려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바로 선생님 손자예요. 정우야, 인사해. 이 아저씨 엄마야. 세상에나, 안녕 정우야? 이 할머니 네 할머니께 아주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우가 이 집에서 마음 놓고 있다가 가도 괜찮어. 어머님 그리곤 곧바로 저와 함께 선생님이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병실에 다와가자 어머닌 마음이 급하셨는지 뛰기까지 하셨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동현이 엄마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나 모르겠네요. 제가 먼저 선생님을 찾아뵈야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염치 없는 엄마입니다. 아이고, 동현이 어머님 아니세요? 이게 몇 년 만입니까? 그때 어머님이나 저는 아직 젊었는데 이제 우리 둘 다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 되었네요. 어머님 건강하시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선생님이 부디 건강을 되찾으셔야 할 텐데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모잔 이때까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저도 아주 늦었지만 선생님 앞에 고개 숙여 인사드렸어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정말. 저도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다 어디 하나쯤은 아프고 병이 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자식 복은 없어도 제자 복은 있나 봅니다. 우리 동현이가 다 커서 절 데리고 병원도 다 와주고 이렇게 치료까지 받게 해줬지 뭡니까. 이런 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선생님, 우리 동현인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란 겁니다. 이게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오히려 엄마인 제가 한 게 없지요. 그러니 부디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셔야지요.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나게 된 저흰 오래전 그날처럼 손을 꼭 붙잡고 서로에게 큰 용기와 응원을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다시 선생님과 재회한 이후로 제 인생은 또다시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어요. 일단 전 아내와 논의 끝에 선생님과 손자의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드렸답니다. 정우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고 저희 집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하나 얻었어요. 사실 이곳이 지방이라 도시에 비하면 집값이 그리 비싸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저랑 같이 가보실 곳이 있어요. 가서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전 태어나신 선생님과 정을 데리고 새로 장만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짜잔하고 저와 아내가 마련한 선물을 공개했죠. 짜잔! 얼른 들어와서 살펴보세요. 정우야, 이 집 어때? 할머니하고 둘이 살기 괜찮지? 그때 저희 어머니와 아내도 함께였는데 역시나 저처럼 들뜬 표정으로 선생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예상과 달리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크게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동현아, 내가 이런 비싼 선물을 어떻게 받겠니? 난 괜찮어.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괜찮어.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기서 정우랑 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주세요. 그게 제 부탁입니다. 선생님은 아예 주저앉아 그동안의 서러움을 털어내듯 한참이나 오열하셨어요. 먼저 떠난 외아들에 대한 그리움, 손자를 떠안은 막막함, 앞으로 남은 날들에 대한 걱정이 한순간에 몰려오신 것 같았어요. 정우야, 할머니 그만 우시라고 눈물 닦아드려. 이제 우리 웃으면서 집 구경해야지. 정우야, 여기 봐라. 정우 방도 있어. 우와, 진짜 제 방이에요? 저 제 방 꼭 가지고 싶었는데. 할머니, 그만 울고 저랑 집 구경해요. 할머니가 계속 울면 아저씨가 슬퍼해요. 그래, 그래. 할머니가 뚝 그치마. 어디 보자. 우리 정우 이제 혼자서 방 써야 하는데 괜찮으려나. 그렇게 저희가 마련한 방 2칸짜리 작은 집은 선생님과 정우에게 안락한 안식처가 되었답니다. 그 집은 저희 집에서 걸어서 고작 2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이었는데 앞으로 자주 왕래도 하고 제가 돌봐드릴 수 있게 일부러 가깝게 얻은 집이었어요. 오래전 선생님이 절 후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 아내도 이젠 정으로 후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모두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지내고 있어요. 특히나 저희 어머니와 선생님은 또래 친구처럼 자주 시간을 함께 보내시고요. 근처 공원도 가시고 시장도 함께 다니신답니다. 얼마 전엔 제가 2분 제주도 여행도 보내드렸어요. 그동안 저 키우고 돌보시느라 어머니도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 기회에 아들과 손자는 잠시 잊으시고 2분이 실컷 즐기고 오세요. 저 이래봬도 제법 돈 잘 버는 약사잖아요. 아이고, 내가 우리 동현이 덕분에 말년에 호강한다, 호강해. 선생님처럼 좋은 친구분이 생겨선지 저희 어머니도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저에겐 어머니는 2분이세요. 절 낳아주신 어머니, 그리고 절 길러주신 선생님. 앞으로도 2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에게 효도받으셔야죠. 얼마 전에 저흰 다 같이 모여 가족 사진도 함께 찍었답니다. 저 아내, 어머니, 선생님, 정우, 제 아이들까지 모두 함께요. 사진 속 모두가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던지요. 이 모든 게 다 선생님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도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지금처럼 고향에 내려와 약국을 차리지 않았더라면, 그날 약국 앞에서 정우가 서성이지 않았다면, 제가 또 그런 정우를 보지 못했다면 이런 기적 같은 만남은 없었겠죠? 요즘 전 하루하루가 참 행복하답니다. 약국 일을 하는 것도 즐겁고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늘 즐거워요. 아저씨, 이거 보세요. 저 학교에서 그림 그렸는데요. 어때요? 여기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윤우랑 원우도 있어요. 아, 우리 할머니 2분도 있고요. 와, 나 가족 진짜 많다. 그죠? 그래, 우리 정우 가족 정말 대가족이지? 어쩜 넌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는지 모르겠네. 우리 정우 화가해야겠다. 정은 기분이 좋았는지 저를 웃겨주겠다고 개다리춤을 추며 방을 뛰어다녔지 뭡니까? 그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고 귀엽고 정말 행복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질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 곁에 계시는 한 저는 천하무적이니까요.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도 이 사연 올라오면 꼭 찾아 듣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대가족이 다 모여 앉아 영상을 보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